네. 아무리 자기가 원망과 이런 걸 갖고 갔어도 처음 일렵 스님이 딱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그만 어머니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렵은 깜짝 놀랐죠. 짐짓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네가 누군데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오타 세이조의 아들 오타 마사오입니다라고 일렵에게 얘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일렵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나는 이미 출가한 몸이니 나는 아들을 둔 적도 없고 내 아들은 없다. 그러니 그만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고 그만 돌아가라. 이게 어인 일입니까? 스승은 그날 정말 가슴에 엉어리가 자갈돌 만했던 엉어리가 바위덩을 만한 엉어리로 일렵이 오타 세이즈를 버리고 현해탄을 건너왔을 때보다 더 큰 엉어리가 가슴에 턱 하고 들어앉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한참 동안 흐느끼시면서 말을 이어나가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울고 있으니까 일렵이 어쩔 수 없이 그 비구한테 함구령을 내리고 설촌을 따라오라 하고 일렵이 앞장을 서는데 바로 그 아래 암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스님께 데려갑니다. 그 스님이 바로 우리 근대 일제강점기 역사에서 가장 우리 조선의 스님으로 기계를 드높였던 바로 만공 스님의 초당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일렵은 만공 스님께 도착해서 만공 스님께 자신의 지난 과오를 엎드려 울면서 스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스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현해탄에 핏덩어리를 던져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됐습니다 하는데 다른 중요한 얘기들을 더 하려고 하니 만공 스님은 이미 일렵의 그런 마음을 꿰뚫고 그래 알았다. 네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멈추거라 하고는 너는 또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견성함으로 돌아가고 이 아이는 내게 맡기거라 하고는 그 아이를 만공 스님이 일렵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랫목에다 녹이려니 녹지도 않고 그래서 그 울고 있는 아이를 자기 바지를 벌려서 그 안으로 집어넣었죠. 오늘날의 흡사 캥거루 같이 그렇게 집어넣어서 아랫목에서 이불을 덮고 몸을 녹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울면서 답을 했는지 뭐라고 답을 했는지 기억이 선명하진 않지만 그때 만공 스님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를 느꼈다는 그 스승님의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일렵을 우리 어머니를 첫 번째 조우를 했는데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제가 이제 선생님 하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하셨고 차라리 그냥 아버지라 부르기는 좀 그러하니 할배승이라고 하든지 그냥 스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당신의 양 아버지셨던 저의 집안의 할아버지이신 이당 김은우 선생님은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스승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할아버지께서는 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셔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다음 날 밤새 울며 잠도 못 자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아마 우리 저 스승 김설초는 아마 가장 많은 제가 성장을 했으리라 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를 부르지 말으라고 하는 그 얘기에 자기의 응어리진 마음도 있었지만 또 수행자가 자식을 버리고 수행을 할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든 여정인가를 알았겠지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가 마치 어른으로 그 하룻밤에 어른으로 된 것처럼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설촌이 다음날 이제 만공이 차려주는 밥도 먹고 그래서 만공이
다시 이제 일럽을 불러내렸죠.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이 아이하고 인연은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아들이 결국에는 출가를 하였지만, 이 시타르타가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라울라라고 하였습니다. 라울라가 버머로는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 자식이, 이 내 새끼가 장애물이구나. 자기가 출가하는데 장애물이구나. 근데 그걸 극복하고 또 출가를 하셨죠. 시타르타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스승의 별명이 라울라가 됐다라고 또 우스갯소리도 하시더라고요. 즉 라울라는 장애물이란 뜻입니다. 일렵이 수행하는데 장애물이란 뜻이죠. 그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엄마의 얼굴을 그렇게 대면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는 내가 다시는 저 여자를 찾지를 않겠다. 내 어머니가 아니라 만공은 내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할지언정 저 여자는 내 어머니라 생각을 안 하겠다 결심을 하고 결국엔 돌아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난리가 났죠. 와릉동에 김설촌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 그 누나들은 아이가 사라졌으니 난리가 났죠. 결국에는 종로경찰서 신고를 하고 뭐 가출 신고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결국에는 만공스님에 의해서 다시 집으로 보내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당 선생님이 얼마나 그 화가 나셨거나 혹은 안심이 되셨던지, 우리 저 김설철 당신 그 아들을 한 번도, 이당 선생은 또 아이러니하게 개신교,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도 아니었고, 자기 아들을 평생 처음으로 대뚜루 위에 올려놓고 회초리로 양쪽 종아리가 피가 진짜로 터져 나오도록 때리시면서 다시는 저 수덕사를 찾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받아내고는 매질을 멈췄고, 그날 밤새 술을 마시고 또 우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스승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에 대한 이를 갈고 했지만 돌아오는 방학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시 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냉대를 받고 수덕사를 찾았던 아픔은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역사 강의를 하면서 왜 이런 또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수덕사의 대웅전 역사를 제가 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께 열도조선, 즉 일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라는 그런 제가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수덕사 대웅전의 유래를 하기 위한, 어쩌면 사설이 길지만 이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 설초는 방학이 되어서 다시 또 아버지 몰래 집을 나서게 되는데, 그때는 집 식구들이 걱정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형이라고 불렀던 운부 김기창 선생, 운부 형에게 형님 나 수덕사에 일렵이란 스님이 엄마인데 내가 지난 겨울에 가서 그렇게 혼나고 와서 미워하고 그 애증의 관계를 떨치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못 떨치고 그 엄마를 한번 다시 보러 가고 싶으니 형님이 잘 얘기를 해주셔서 혹시 날 찾으면 내가 마저 죽을지언정 엄마 찾으러 수덕사에 갔다라고 전해 주십시오 하고는 다시 또 나서서 갈 때는 그 전에 그 무릎까지 빠진 그 눈밭을 갈 때는 증오와 그 볼 수 있다는 그 마음과 그런 것들이 막 교차했겠죠. 근데 이 두 번째 갔을 때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겠죠. 자기 엄마의 심정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증오심은 사라지고 이제 수행자라는 그런 뭐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끌리는 그거 하나로 다시 수덕사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덕사회를 갔는데, 자, 여기에서 바로 나혜석이 일본에 같이 유학을, 영어학교에 유학을 갔던 김미렵이가 같이 유학을 갔던 나혜석이라는 인물, 바로 그 공원에서 오타 세이조하고 일렵이 공원에 놀러 갔다 오타 세이조하고 다시 재회하는 그런 인연, 그 나혜석이 사실은 그때
수덕사에 와 있었던 때였습니다. 물론 나혜석이 편한 마음으로 와 있던 건 아니죠. 이 얘기는 제가 나혜석 이 얘기를 할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혜석은 우리 조선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진짜 나쁜 여자의 한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신여성을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나쁜 일을 골라서 했다라고 조선인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나혜석 아줌마가 거기에 와 있는데 설초는 나혜석과는 초면이죠. 그래서 수덕사에 왔는데 나혜석이 그 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래서 묻게 되었고, 자기가 이만저만해서 저 위에 견성함의 일렵이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고, 나혜석도 자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 녀석이 바로 일본에서 그 핏덩어리로 버리고 왔던 걸 나혜석이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녀석이었구나. 얼굴에서 피는 못 속이죠. 오타 세이주의 얼굴이 있으니까 나혜석이는 금방 알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혜석이랑 같이 그 엄마를 찾아갔는데, 자기에게 냉담하게 했던 그 지난 겨울에 어머니는 그래도 반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겠는가, 또 자기의 친구인 나혜석께 갔으니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혜석에게 대해가는 것은 자기보다 더 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얼음장같이 대했고, 자기를 대하는 것은 그 나혜석이 대하는 것보다 더 얼음장같이 대했던 겁니다. 완전히 내쳐진 겁니다. 특히 나혜석은 일렵으로부터 너는 내 친구로서도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악담을 하면서까지 수행자가 나혜석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설천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수행자이지. 나는 더 이상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더 뼈 아프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그 아픈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처음 찾아갈 때의 그런 심정보다도 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사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핏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모양입니다. 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고 그 고통이 더 자기 것처럼 느껴지더라. 얼마나 그 수행의 길이 고통스럽겠는가 느껴지더라.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도 반드시 나중에 내 일을 소임을 다 하고 나면 출가를 해서 어머니와 같은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결국 수행자가 돼서 직지사의 중암이라는 데 왔고, 직지사의 중암이라는 데서 저와 또 인연이 맺어지면서 그림 얘기도 하고, 또 지난 당신의 얘기를 또 울면서 밤새 울면서 또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이런 또 인연이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초는 수덕사의 일렵을 애증의 관계로 계속 관계를 가지게 됐고, 그때 나혜석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거기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우리가 서양 화가 중에서 그 북한의 월북을 해서 아주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이응노라는 세계적인 프랑스에서 최고 인기 좋은 화가 이응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응노가 그 예산 수도급고 마을 아래에 코흘리게로 나혜석이 낮에 심심할 때 그 수덕여관으로 놀러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림도 가르쳐 주고 하니까, 그때 그림을 배웠던 중에 특출났던 그 꼬맹이가 바로 또 이응노라는 화백이었고, 그래서 저도 또한 이응노라는 화백과 끈이 연결될 수가 있었던 그런 인연들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참 인연법이라는 무섭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렵은 오타세이조와 동거 생활을 했고, 그 안에서 시를 만들었고, 그 시가 바로 단초가 돼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특히 문화 교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수덕사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일제강점기 무조건 폄하만 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죠. 그러나 저는 제가 예술가 혹은 역사가 혹은 제가 화가 혹은 제가 집을 짓는 몫으로 봤을 때 결코 일본이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조선에 나쁜 영향만 주었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힘겨루고 아웅다웅하던 그런 모습이나 일제강점기나 똑같이 취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께 결단코 얘기합니다. 저 진화의 중원조선 우리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 동해조선 우리 역사입니다. 저 바다 건너 현해탄 건너 저 열도조선 일본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우리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역사 다시 보는 상고사, 이것이 진짜 상고사다라고 제가 역사 강의 서두에서 제가 특강으로 했을 때 나는 역사를 보는 시각이 여러분과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중원조선과 우리 동이조선과 열도조선은 하나의 역사입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수덕사 대웅전이 어떻게 다시 탄생하는지 제가 여기서 낱낱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때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전북대학교나 명지대 혹은 모건대학교의 고건축학과 교수들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왜? 저는 그 사실을 현장에서 목도한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스승들이 바로 저의 스승들이셨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그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당시 김설촌이가 그 겨울에 어른 발을 부여잡고 울며 찾아갔던 인력을 찾아갔던 수덕사 대웅전은 지붕이 다 새서 물이 흐르고 석가래가 다 썩어서 주저앉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바로 오타세이조라는 인물이 우리 스승 김설촌이라는 인물이 김일업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만공스님이 바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에 자기의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총독부에 와 있던 오타세이조는 만공과 음으로 양으로 그 다음에 이당 김은호와 음으로 양으로 조선의 화가들 작가들 모든 사람들과 음으로 양으로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 세 번째 되는 방학 때 김설촌은 역시 인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인력이 그때 반색은 하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을 좀 따뜻하게 대한다라는 느낌을 스승님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만공이 인력을 불러내려 앉혀놓고 설촌 즉 모자를 앉혀놓고 내가 오타세이조하고 교제를 해보니 그 친구는 정말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 물론 제국주의의 막부 가문의 대단한 인물이라 존경할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조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지붕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는데 일념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말을 했지 않았느냐. 오타세이조의 도움을 받아보자. 인력도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대웅전을 만공스님과 중수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결국 설촌을 매개체로 설촌에게 인력이 편지를 두툼한 편지 한 장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설촌은 처음으로 인력의 밥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었고 처음으로 얼굴도 제대로 자기 엄마의 얼굴이지만 이제 인력은 벌써 중학교 2학년 좀 2년 이렇게 지나고 나다 보니까 어른이 됐고 성장이 됐죠. 제가 첫 번째 아주 홍역을 알면서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렸던 것처럼 이미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제 단지 자기는 오타세이조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있었죠. 마침 인력이 만공과 편지를 지어주고 오타세이조를 조선 총독부를 찾아가라 했을 때 올라올 때는 그 수덕사 견성암 초당에서 이 신례원역까지 오는데 몸이 새의 깃털처럼 가볍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그 편지를 혹시 잃어버릴까 품에 있는 거를 10대 번도 더 확인하면서 그 편지를 들고 결국 서울에 도착해서 다음날 조선 총독부에
오타 세이주를 찾아갑니다. 설촌이 오타 세이주를 딱 봤을 때 자기가 그 송기수라는 송영업으로 살았을 때 아버지 친구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와서 자기하고 겸상을 해서 밥을 먹었던, 옛날에 아마 동치미 그 겨울에 냉면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저 북쪽 지방에서는 그 같이 냉면을 먹었던 어렴풋한, 그때는 얼굴을 잊어먹었었는데 총독배 가서 보니까 그 아저씨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직감적으로 아,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라고 느꼈고 본인과 또 닮아 있겠지요. 그래서 인력과 만공이 쥐어진 편지를 자기가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거라는 생각으로 아버지란 말도 안 하고 그냥 편지만 내밀었답니다. 편지를 내밀었더니 쭉 보고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는데 뒤로 한 번씩 돌아앉을 때마다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타 세이주가 알았다. 너는 그림을 잘한다지. 그러니 그림을 한번 네 재주를 잘 살려봐라. 네 어머니가 대단한 조선의 문장가였다고 하니 나도 그 얘기를 안다. 그러니 너는 그림을 열심히 하거라 하고는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때 이제 용돈도 아마 꽤 큰 용돈도 지어주시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는 설촌이나 송기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지만 핏줄이 땡기는 그런 마음을 처음으로 느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방학이 이제 기다려지는 거죠. 이제 수덕사에 대웅전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지는 거죠. 자기가 신부능꾼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자기 양아버지 이당 김은우 선생을 통해서 설촌이를 불렀고 설촌이가 가니까 그때 당시에 돈으로 200원이면 오늘날의 돈으로 2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2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에 그러니까 뭐 어음 형태였거나 아니면 뭐 그런 형태였겠죠. 그거 문서를 하나 지어주고 이거를 그 참 오타 세이주라는 인물은 참 대단한 인물이죠. 자기 아들한테 심부름을 보낼 때 그 거금이지만 그냥 뭐 기관을 통해서 보내지 않고 아들을 직접 보냈던 거는 혹시나 행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오타 세이주는 그때까지 결혼도 안 했고 평생을 사실은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이거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폄하하는 일본 사람한테 또 배워야 될 점입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얼마나 숭고합니까? 저는 오타 세이주한테 사실은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수덕사 대웅전을 고추게 해준 점도 있지만 남사나이로서 왜 여성에게만 정조가 필요합니까? 나혜석이가 정조 나중에 고발을 했지요. 종교의 수장 최린을 고발을 했었죠. 근데 참 그게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이었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그 사람도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혜석 편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